자, 안녕하십니까. 이철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그 28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았던 28회는 그 난이도가 약간 그 지문 자체가 약간 길었고, 그리고 특이한 문제들이 간혹가다 이제 끼어드는 바람에 체감 난이도는 좀 약간 높았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 손치더라도 평상시에 그 암기 위주로만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풀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해 위주로 해서 쭉 공부하셨던 분들,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면서 체크하시고 뭐 이랬던 분들은 상당히 점수가 나왔으리라고 그 예상이 됩니다. 자, 곧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먼저 부지라는 것은 자, 가장 그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용지 외에도 뭐 철로로 이용되거나 하천으로 이용되거나 이러한 건축할 수 없는 땅까지 모조리 합쳐서 이 부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도로 부지라든가 하천 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이거 맞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이용 및 거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아래의 토지로서 자, 아무래도 그 고압선 아래에 있으니까 뭐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거래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3번 보시면 맹지라는 것은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 요거 맞는 겁니다.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땅을 맹지다. 자, 건축법상 허가가 안 납니다. 맹지 상태에서는 도로로 나가는 통로를 확보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후보지라는 것은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시 말하면 대분류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이걸요 후보지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분류 상호 간에 이렇게 만약에 그 택지 아니면 임지, 농지 지역 내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요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요거는 이 포락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같은 게 나는 바람에 그 강둑을 뚫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서 논밭이 강물로 잠식한 땅, 이런 땅을요 포락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부동산 개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수가 있는데 이걸 워퍼드로 한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 법적 위험이다. 이렇게 각종 공법적인 아니면 사법적 측면의 위험을요. 법적 위험. 그리고 자, 비용 위험이라는 것은 건축 기간 동안에 건축비와 관련된 위험을 뭐라고요? 비용 위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각종 시장 위험. 자, 이 건에 지어놨더니 안 팔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가격이 뭐 폭락했다든가 나중에 아니면 이자율 같은 게 올라가는 바람에 자, 이 분양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걸 다 시장 위험이다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 위험을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맞는 겁니다. 2번 보시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에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3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의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자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 이건 관리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관리할 수 없는 위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정부가 인가를 안 해주거나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스스로가 관리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근데 자, 이 부실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막 지체되거나 이 건축기간 이런 것들은 잘만 관리하면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각종 인허가 위험 이런 것들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거 맞는 겁니다. 자, 각종 법적 위험, 특히 공법상의 위험 이런 거를 자,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용계획이 확정된 땅이죠. 이런 걸 구입하는 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 요인이 된다. 이거 맞겠네요. 수요를 잘못 예측하거나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것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죠. 이런 걸요 시장 위험이다 해줍니다.
3번 볼게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의 부증성은 토지는 그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토지를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땅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그리고 또한 한정된 토지를 좀 제대로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이용으로 자꾸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걸요 최유효 이용의 근거다. 맞는 편입니다. 이번에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그러니까 자, 맥주 같은 경우는 카스 맥주 같은 거는 똑같다면 전국에 다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어떤 시장을 분석해 볼 수 있는데 토지 같은 거는 일단 위치부터 틀리고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부동성은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자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에 특히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 내에서 또 수익도 얻어지는 거니까 이 재산세의 부과 근거 이런 것들은 부동성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4번에 토지의 영속성은요. 토지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처분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는 한 해의 순수익을 곧바로 환원이율이라는 걸로 나누면 부동산의 가치가 나옵니다. 자, 이때 환원이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자본 수익률에다가 자본 회수율까지 더해서 계속 자, 이걸 환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회수율은 반영할 필요 없고 자본 수익률 요것만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요. 뭐 직접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접법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 혹은 직접법의 그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하여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이게 틀린 거네요. 자,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새롭게 물리적인 절대량 늘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증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공급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물리적 혹은 절대적 공급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 이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용도의 다양성 이것 때문에 바닷물을 메꿔서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늘릴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증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공급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게 학문적으로 중요성은 없는데 최근 10년 동안 뭐 3번을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이게 부동산업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먼저 임대 및 공급업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분류하면서 임대업은 또다시 자, 임대업과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분류합니다.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은 자, 부동산 관리업. 그 다음에 자, 우리 같이 공부하는 중개 및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또 임대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의 임대업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거용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에 비주거용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업은요 이거는 주거용 관리업, 비주거용 관리업 이렇게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자, 이 자문 및 중개업 그리고요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니까 자, 여기 4번에 보시면 자, 여기 이런 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자, 4번에 사업시설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5번의 아파트 관리라든가 3번의 사무용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범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마케팅 전략은 크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런 게 있고 세 번째는요. 관계 마케팅 전략. 구분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마케팅에서 시장 세분화란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집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조 마케팅 전략은 크게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요거는 맨 먼저 이런 공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 부서가 있을 겁니다. 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작전을 쫙 짜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뭐 대림 산업이 있다면 먼저 시장을 여러 단체로 세분화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시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시장을 여러 단체로 세분화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지역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타겟 마켓이라고 해서 요번에 그 치고 들어가서 장사할 시장 있죠. 그러니까 요번에 아파트라든가 상가를 지으려고 하는 시장을 선정하는 거 있죠. 이거를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요. 포지셔닝 전략이라 해서 차별화 전략이다. 요거는요. 남들과는 똑같이 아파트 지으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요.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번에 1번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부동산 마케팅에서 자, 표적 시장이란 이걸 타겟 마켓이라는 겁니다. 자, 세분된 시장 중에서 부동산 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여기를 표적으로 삼아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 있죠. 이걸요. 표적 시장 선정한다. 그러니까 목표가 될 만한 시장을 자, 찾아내서 거기에 들어가서 좀 장사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걸 찾는 걸 뭐라고요?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이용자는 마케팅 구성 요소인 4P의 조합을 말한다. 그래서 이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4P 믹스 전략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플레이스 전략이다 해갖고 이걸 유통 경로 전략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프라이스 전략 해갖고 가격 전략. 세 번째는요, 그 뭐라 할까요? 그 프로덕트 전략이라고 해서 제품 전략.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자 이 프로모션 해갖고서 뭐 판매 촉진, 의사소통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네 가지를 결합해서 남들과는 좀 차이를 주겠다는 걸요 4P 믹스 전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가 3번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판매 촉진은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다.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거나 소비자한테 이게 알리는 전략 있죠.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뭐 경품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걸 전부 다 알리는 자극하고 유인하는 전략 있죠. 이걸요 판매 촉진 전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에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에는 고가 전략을 이용한다. 이거는 뭐 거의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구매력이 낮을 경우에는 비싸면 안 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가 전략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가 전략을 할 때 얼른 구입할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이 고가면 여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니까 안 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한다. 그리고 구매력이 낮을 경우에는 저가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저가 전략이 유리하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6번 볼게요. 다음에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요거는 이제 이 공법상에 있는 내용인데 공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2차까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맞췄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그리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자, 그리고 거기 각 실별로 욕실은 뭐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다중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중주택.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7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때 자, 우리가 이제 그 효율적 시장이다 했을 때 그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자, 이미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라든가 아니면 현재 공표되는 정보 이 정도는 반영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 정상 이상의 초과를 못 얻는 겁니다. 근데 자, 어떤 시장이냐면 아직 미래의 정보는 공표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르고 있다면 그거를 몰래 입수한 자들 있죠. 이런 사람만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강성. 자, 여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근데 이런 시장, 과거의 정보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라든가 미래의 정보는 더더욱 반영 안 됐다는 얘기죠. 이걸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라디오에서 나온 거라든가 신문에 나오는 정보 이런 것들은 시장 가치에 반영 안 되는 거죠. 이런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찾아볼 수 있는 시장인데 어쨌거나 자, 이러한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초과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정상 이상에. 그러니까 초과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시장이라고요? 불완전 경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시장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있지도 않는 시장을 뭐하러 설명하냐? 이거는 다른 시장과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어떤 기가 막힌 시장입니다.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 그리고 미래의 정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모조리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지역에 개발된다고 발표도 안 했는데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무슨 자, 발표도 안 했는데 다 알고 있다. 무슨 귀신입니까? 다 알게. 그래서 그냥 한번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시장을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아무래도 완전 경쟁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경쟁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시면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거는 자, 공표된 것이든 공표되지 않은 것이든 어떠한 정보든 다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강성 효율적 시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그러니까 누구는 정보를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정보의 비대칭성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 가격 형성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는 어마어마한 초과인을 누리고 있고 누구는요,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격 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요거 자, 탄력성의 문제 이런 것까지 막 섞이면서 이 복합적으로 이제 물어본 거네요. 그래서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는 걸요, 이걸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그려진 걸요,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비탄력적. 자,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봐요.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이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조금 하락했네요. 근데 이때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여기서 여기로 팍 떨어졌죠. 그러니까 자, 비더탄덜이다 해갖고 비탄력적이 될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커지는 겁니다. 비더탄덜.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더 크게 변하고 그 다음에 탄력적일수록 덜 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3번. 자,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에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더 커진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하여 거래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 중개 수수료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각종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속 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용이 비가역적인 특성 때문에 비가역이라는 게 뭐냐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걸요.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갯벌 같은 거 한번 파기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걸 전부 다 비가역성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채화에 비하여 의사결정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이제 중개 부동산학에서 가장 중요하다. 5번 보시면 부동산은 다양한 공적인 사적인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 팔게 하거나 정부에서 못 짓게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가격 변동에 당연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번 볼게요. 공공재 또는 외부 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 맞는 겁니다. 공공재라든가 외부 효과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입니다. 공공재 같은 경우는 시장 기능에 맡기면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거는 과소 생산됩니다. 그리고 외부 효과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이익을 주거나 손해 입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보상을 안 하거나 대가를 못 받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거나 많이 생산되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전부 다 시장 실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하는 근거입니다.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화학 공장이 강에 상류해서 화학 공장이 그 오염물질을 그냥 강에다 버리면 그 밑에서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양식업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따른 적정한 보상하면 상관없는데 보상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보상도 안 하니까 이런 건 부의 외부효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오염을 배출하는 기업한테는 폐수 방치를 하게끔 하겠다. 아니면 조세 같은 거 잔뜩 부과하겠다. 아니면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 이러면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증가한다 해줘야 됩니다. 니은번 틀렸네요. 자, 디귿번 볼게요. 부동산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우리 이제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기타 재산세 같은 경우에 특히 주택에 대한 재산세라든가 아니면은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 전부 다 누진세 체계입니다. 자, 누진세라는 게 뭐냐면 소득이 많은 자들은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낮은 자들은요, 낮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소득이 많은 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결국은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거 짓고 하게 되면 소득이 재분배되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리을번에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맞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용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다 정하고 있죠. 이런 거는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공 다수의 복리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료 보조 정책은 돈을 이제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죠. 극빈층을 대상으로. 그러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맞겠네요.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어느 지역에 자, 20평 기준으로 해서 그 임대료가 50만 원 정도 형성돼 있는데 안 되겠다. 니네들 자, 그 2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임대료 규제다. 임대료 상한제다. 이거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임대료 상한제 아니면 최고 가격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균형 가격 이하로 이제 규제하게 되면 자, 그러면 자, 사람들은 임대사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임대주택 물량이 계속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싸니까 또 소비하고자 하는 게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초래되는 게 아니라 공급 부족 혹은 거꾸로 한다면 초과 수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대료를 이렇게 보조하게 되면 이렇게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를 나눌 수 있는데 임대료를 막 지원해주고 하면은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갑자기 임대료 같은 거 많이 지원해 주니까 갑자기 임대주택량을 늘릴 수는 없는 거죠. 한정돼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은 서로 더 큰 주택 아니면 더 좋은 주택을 막 임차하려고 막 달려들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내 그 지원해줬더니 임대료 고스란히 올랐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인만, 집 주인만 초과해 넣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 근데 장기적인 효과가 중요한데 임대료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나도 임대 사업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정년 퇴직하면서 원룸 사업이나 해보겠다 이런 사람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럼 시장에는 물건이 많아지니까 물량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자,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겠네요. 그 다음 5번 볼게요.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걸요. 임대료 규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 10번 보겠습니다. 토지 비축 제도는 당장 무슨 신도시를 만들겠다. 아니면 도로를 깔겠다. 그게 아니라 10년이든 20년 후든 어쨌거나 먼 미래에 공공시설 용지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구입해 놓을 수 있겠네요. 아니면은 나중에 토지가 부족해서 서로만 이용하려고 하는데 토지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사놓을 수 있죠. 그냥 장래 토지 수급 불균형 이런 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사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뭐라고요? 이걸 토지 비축 제도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토지주택공사에서 RH공사에서 그 별도로 토지은행이라는 회계 계정을 두고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지은행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자, 직접적 개입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직접 구입하는 거니까 이거는 직접적 개입입니다. 2번 보시면 토지 비축 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개입하려는 그러한 기능이 커지면 그만큼 점점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그러니까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그 다음에 토지 시장의 안정,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4번 볼게요. 토지 비축 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자, 그냥 그 시장 기능에 놔두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땅을 거의 다 갖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적 소유의 편중 현상으로 인한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 비용 등 고비용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투기적 목적으로 막 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할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보상비 같은 게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땅 가격 쌀 때 다 구입해 놓으면 이러한 일은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5번 보시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니까 자,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5억을 대출받았답니다. 5억을 대출받았는데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과, 그러니까 9회차에는 원금이자의 상환액과 이것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13회차에는 이자만 계산해보라입니다. 13회차에는 이자 지급액을, 이자 납부액을 계산해보랍니다. 그래서 먼저, 자,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인데 5%랍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은 20년이고,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이라 합니다. 원금을 매기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그리고 연 단위로 매 기말에 갚아나기로 하겠답니다. 그러면 매년 갚을 돈을 생각해 볼게요. 매년 갚을 원금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매년 갚을 뭐라고요? 원금액을 계산하면 5억을 빌렸죠? 5억을 빌렸다. 그리고 이거를요, 몇 년 동안이라고요? 20년 동안 갚기로 했죠? 20년 동안 갚기로 했다. 이게 바로 매년 갚을 원금액이 나옵니다. 2,500만 원 나오겠네요. 2,500만 원. 자, 그러면 이게 매년 갚을 돈입니다. 그럼 9회차에 원리금액을 계산합니다. 9회차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원금액은 얼마야? 원금액은 2,500만 원이 되겠네요. 2,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자는 항상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 있죠? 여기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5억을 빌렸는데 자, 9회차니까 8회차까지 납부했겠죠? 그러니까 8회차까지는 납부했겠네요. 그래서 원금 중에 그러니까 빼기. 자, 그동안 얼마씩이라고요? 2,500만 원씩 원금을 8회차까지 납부했죠. 여기에 바로 남아있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5억에서 그동안 납부한 금액이 이거죠. 여기다가 이자율이 5%라고 했죠. 5%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하면 얼마냐면 1,500만 원이 될 겁니다. 요거는 1,500만 원. 자, 그래서 원금 2,500만 원. 그다음 이자 얼마라고요? 1,500만 원. 합쳐서요. 4천만 원 되겠네요. 4천만 원. 그 다음에 13회차에는 이자만 계산해 보라겠죠. 이자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5억에서 빼기. 그동안 자, 원금 납부한 게 얼마예요? 2,500만 원씩. 2,500만 원씩 13회차니까 자, 이때는 이자만 계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2,500만 원에다가 12회를 납부했겠죠? 12번을 납부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남아있는 금액인데 여기다 5%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계산하면 자,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 자, 그래서 13회차에 납부해야 된 이자는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 그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같은 거 부과하게 되면 잔뜩 부과한다면 사람들은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요는 감소하는 겁니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감소하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어떻다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죄송합니다. 그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이게 이거는 약간 좀 까탈스러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 공급선 자체가 이게 자, 그 경작에서는 마지널 코스트 해갖고서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그래서 자, 자기도 이만큼 공급할 때 그만큼 생산비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만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한다면 이만큼 공급할 때 이만큼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2번은 약간 좀 까탈스러운 얘기인데 자,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번에는 공급자 입장에서 볼게요.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자, 여기서는 자, 그 재산세 부과하게 되면 그 공급자는 다시 말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자기가 내려고 안 내려고요? 안 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세입자한테 떠넘기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조세의 전가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그 공급할 때 이만큼 받으려고 했는데 자, 재산세가 인상되는 바람에 단위당 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할 때 단위당 더 받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임대료를 인상시킨다 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결국은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자는 자, 이거를 상향이동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럼 거꾸로 자, 이렇게 가격 측면에서 본다면 자, 공급이 감소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감소.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이렇게 돼. 자, 볼게요. 자,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좌측 이동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임대료는 상승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여기로 상승할 수 있죠. 이렇게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게 되면, 그러니까 취득세를 많이 안 걷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취득세 부담이 없으니까 주택 수요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4번 볼게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는 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지역이 아파트 단지가 투기가 극성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정부에서 투기를 잡겠다고 양도세를 중과세하기로 했다고 쳐볼게요. 양도세를 중과세하게 되면 사람들은 안 살 거 아니냐. 그러면 가격도 떨어지고 투기도 잡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과세했는데 웬걸. 자, 이 사는 사람들은 뭐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팔 것도 아니죠. 나중에 팔 거니까 사는 사람들은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팔려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팔려고 해, 나중에 팔려고요. 자, 이 양도세를 중과세 한다니까 지금 당장 안 팔려고 하겠죠. 언제가는 뭐 정권이 바뀌고 나면 양도세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때 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팔려고 했던 물건이 시장에서 걷어들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 공급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이러한 현상을요, 동결 효과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은 없고, 그 호가만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래는 뚝 끊긴다는 얘기죠. 이걸요, 동결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택의 처분을 후일로 미룸으로써 나중에 팔려고 후일로 미룸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 이걸요 동결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경우에는 자, 요거는 그 전에 암기하라고 했죠. 무조건 어떤 한쪽이 자, 세금 부담이 자,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이 세부담이 다 하는 겁니다. 그쪽이. 그래서 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0이다. 네, 그러면 0이라는 얘기는 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그러면 토지를 누가 공급합니까? 소유자가 공급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유자가 100%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요거는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허프의 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한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액을 순서대로 알아낸 것은,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거의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어떤 X라는 지역이 있는데 X라는 지역에 자, 주민이 총 4,000명이 있답니다. 주민이 4,000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자, 1인당 월 할인점의 소비액이 36만 원씩 소비한답니다. 할인점에 36만 원 정도를 소비한답니다. 그리고 A지역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A, B, C, 여기에 A, B, C가 있다면 이 세 개의 할인점만 이용한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X지역이 있는데 자, 밑에 볼게요. 자, 먼저 A 할인점은 면적이 얼마라고요? 500제곱미터랍니다. 500제곱미터. 그리고 여기 거리는 5km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A 할인점, B 할인점, C 할인점이라면 그 다음 B 할인점은요 300제곱미터랍니다. 그 다음에 거리는요 10km랍니다. 그 다음에 C는요 450제곱미터랍니다. 그리고요 이 거리는요 15km랍니다. 15km. 그러면 자, 먼저 여기서는 이제 뭐가 빠지냐? 공간 마찰 계수는 전부 2라고 가정할게요. 2. 그러면 먼저 A 할인마트, B 할인마트, C 할인마트가 있는데 얘네들이 당기는 힘, 유인력을 하나하나 계산해 볼게요. 유인력은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응용해서 자, 이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레일리는 무조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했는데 자, 허프는요. 예, 그 자연적 장애 요인이라든가 구매 성향을 여기다 반영하면서 자, 이 거리에 대한 거리 마찰 계수 승수 있죠. 여기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 A의 그 당기는 힘은 일단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한다. 500에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거리 마찰 계수 승수가 2라고 했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당기는 힘은 B가 X도시 사람들 당기는 힘은
자, 일단은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이것도 다 똑같다 가정합니다. 공간 마찰 기수는 똑같다. 그 다음에 C 할인점은요 450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15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좀 되겠네요. 그러면 상대적인 흡입력이 나옵니다. 3대적인 흡입력.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요? 20 정도. 얘가 3 정도. 얘는요 2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자, A 할인마트로 갈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거 전부 3개 더한 다음에 요것분에 20이 차지한 비율 해주면 됩니다. 3개 더하면 25죠? 25분에 20이 차지한 비율. 이렇게 되면 0.8, 80%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80%가 A 할인마트로 갈 확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추정 월 매출액은, 그러니까 총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은 얼마요? 4천 곱하기 36만 원 하니까 이게 얼마냐면 여기다가 여기다 곧바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만큼이 총 매출액인데 여기다가 0.8을 곱하면 되겠죠. 0.8을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1억 2천만 원이 되겠네요. 11억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이쪽으로 갈 확률은 얼마라고요? 80%. 그 다음에 추정 예상 매출액은요 11억 2천만 원.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런 거 일일이 쭉 이렇게 해서 따지게 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간단히 이렇게 요걸 먼저 계산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500 나누기 5의 제곱 하면 되겠죠. 그럼 곧바로 20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0 나누기 보는 순간 10의 제곱하면요 5가 3이 나옵니다. 얘는요 450 나누기 15의 제곱하면요 2가 나오죠. 그러면 이 3개 더하면 25죠. 25분의 20 하니까 80%. 그러면 이 중에서 80%가 예상 매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숙달되면 이제 할만합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자, 자, 토지의 임대료, 특히 농지에 대한 임대료가 어떤 농지는 비싸고 어떤 농지 싸냐, 이거를 얘기한 학자들이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차액지대설, 그 다음에요 절대지대설, 그 다음에 얘는요 입지교차지대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리카도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이 마르크스, 이 사람이 얘기한 이론이고, 얘는요 튀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인데, 자, 어쨌거나 이 사람은요 자, 수학 체감의 법칙 하에 토지마다 비옥도가 차이가 난다. 그것 때문에 지대를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데는 자, 토지를 갖고 있는 자는 몇 명 안 되죠. 근데 이용하려는 사람 문제가 많다. 초과 수요화에 결국 뭐라고요? 사유재산제. 이게 지대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다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땅이든. 그리고 자, 요거는요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14번 볼게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기억번 볼게요.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와 희소성과 수학 체감 현상으로 설명하면서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의 질적 차이가 비옥도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자,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설명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대한 지급하는 소득, 이걸요 준지대다.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이 만든 기계 설비 같은 경우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고정돼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부 다 경제지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기계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거.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른 업체가 막 끼어들 수 있죠.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지대인데 장기적으로는 다 뭘로 바뀐다고요? 장기적으로는 전용 수입, 비용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어중간한 지대다 해서 준지대 해줍니다. 그래서 니은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디귿번 볼게요. 튀네는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의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이건 다 틀렸네요. 어쨌거나 요거는 그 리카도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리카도는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의 차이를 차액지대로 보았다 해줘야 돼요. 차액지대로 보았다. 이렇게 해서 틀렸고, 리을번 볼게요. 마르크스는 자,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자, 지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튀넨의 이론입니다. 마르크스가 아니라 튀넨의 이론. 그러니까 튀넨은 해줘야 됩니다. 자, 15번 보시면 자, 투자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내부 수익률은 그 수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 아니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그 수년가를 뭘로 만든다고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뭐냐면 여기가 그 할인 현금 수준법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순현가법. 얘는 뭐라 할까요? 수익성 지수법이다. 그 다음에 얘는요 내부 수익률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1년 있다 처분하다 과정해 볼게요. 어떤 부동산 1억에 구입했는데 1년 있다가 1억 2천만 원 받고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곧바로 얘는 20%가 이제 내부 수익률입니다. 투자한 자체의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 혹은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 그래서 요거를 그 요구 수익률 다른 데다 투자하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 클 때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자, 이 방법을 확 달리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1억 투자하니까 1년 후에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오는 처분했을 때 투자안이 있는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보자. 자, 앞으로 들어올 돈을 자,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로 예를 10%로 이게 할인하면 1억 909만 원이 나올 겁니다. 1억 909만 원.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요거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자, 어디 갔어요? 파란색.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는 1억 909만 원인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1억 2천에서 10% 뺀 게 이거죠. 거꾸로 한다면 1억 909만 원에서 10% 붙인 게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시장에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면 10%밖에 못 벌죠.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해서 1억 2천만 원 벌려면 1억 909만 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10% 벌면서 1억 2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요 1억만 투자해도 1억 2천 생긴 거죠. 벌써 얼마가 의무라고요? 909만 원만큼 의무입니다. 이걸요 수년가로 하는 겁니다. 수년가가 0보다 클 때 투자하겠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얘는 쓸데없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요거 뺀 걸 수장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라는 겁니다. 1억분의 얼마라고요? 1억 909만 원. 이렇게 하면 1.0909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바로 수익성 지수입니다.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때 자, 내부 수익률은 결국은 여기 이 투자 자체의 수익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얘를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일치하는 할인율, 그러니까 뺐더니 이 금액, 붙였던 이 금액이죠. 그러면 거꾸로 한다면, 다른 형태로 한다면 할인했더니 1억으로 만든 할인율이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2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게 수년가죠. 그러니까 수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을 해줍니다. 아니면 수익성 지수는 이것분의 이거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자, 수익성 지수는 순현금 투자 지출의 합계의 현재 가치를 사업기간 중에 현금 자, 유입액의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 지수다. 이거는 투자 지출 합계와 현금 수입 합계를 뒤집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현금 유입액 그러니까 수입 자, 이게 뭐죠? 자, 이것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 나눈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현금 수입액의 현재 가치 합계를 유출액 있죠? 아니면 지출액의 현재 가치 합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뒤 바꿔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수년가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에서 물론 요구수를 할인해야 됩니다. 유입액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액의 현재 가치는 이제 투자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로 시험에 나갔다면. 그래서 요거 맞는 겁니다.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맞는 겁니다. 4번 볼게요. 자, 회수기간은 투자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며 회수기간법에서는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인 투자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놈 있죠? 요거 가장 단기인 투자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현가법과 자, 내부수익법에서는 투자의 판단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순현가법은 요구수를 할인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결과적으로 자, 이가 할인율을 계산할 때 내부 수익률 할인한 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는 겁니다. 내부 수익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 잠깐만요. 이렇게. 거기 보시면, 일단 요 정도 하고 16번부터는 네,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